자,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9월, 10월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합격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알겠죠? 확신이 없네. 오늘 여러분들 그 OT를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있죠? 저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아무튼 둘째 딸이 늘 제가 이제 걱정하는 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완전히 놀다가 졸업하자마자 실수로 바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의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뻐가면 내가 공무원 때려칠래 하면서 뭐 이거 달래 저거 달래 해가지고 노심초사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붙어 있어라. 너는 빨리 됐으니까 이제 30살 되기 전에 9급으로 시작했으니까 7급 되겠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딸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우리 집은 좀 활성화돼서 거기에 많은 그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저나 가족들이 하루에 뭐 서너 개 정도 글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올라오는 글을 보면 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뭔가의 사고를 지금 저지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글을 딱 보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선생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가까이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봤는데 존나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막판 이제 스퍼트예요.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떤 분은 정말로 이 합격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저만 만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교가 있어. 내일이 시험이면 좋겠다고. 이건 지금 합격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물가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9, 10월 지금 동영 모의고사 반 이렇게 듣기 시작했으니까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합격이 가까워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18점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OT 이거 하는 거 잘 듣고 꼭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 합격이 바로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자, 이쪽 한번 봐보세요. OT 자료, 오리엔테이션 자료. 여기 교재는 이제 세줄교육과 컨셉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뭐 필요한 자료들은 계속 싣습니다. 뒤에 배경지식 실어주는데 여러분 이 교재, 이거 단교나 교재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뭐 굳이 이거 사용 안 한다면 기존의 자기 단교나 교재 가지고 이렇게 뭐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걸 꼭 가지고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행학습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론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두 번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론 총정리 단기 특강 한 40강 정도로 해서 짧게 그냥 밀고 가는 거니까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다 하면 굳이 필요 없지만 내가 전염백지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두 번째 부분 요거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총론 특강 해가지고 교육학적 접근해서 지금 이미 인강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요거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수강자는 공짜예요. 그 다음 7, 8월 문제풀이반, 문제이시다반 모음. 지금 그것이 강의 자료
5번인데 오늘 지금 오전에 제가 깜빡 자료를 안 남겼더라고요. 오후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별표가 많이 있죠? 별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 40문제 정도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7, 8월 달에 한 것들이. 근데 7, 8월 달에 한 문제들하고 9, 10월에 한 문제들, 그 난이도는 비슷하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9, 10월 요 강의로 이제 합류하신 분들은 요 7, 8월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 10월까지 하면 총 몇 문제 정도 우리가 파악하냐면 100문제 정도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6점을 넘기고 18점을 넘기고 만점까지 가려면 100문제를 잡아야 돼. 알겠어요? 100문제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제 7, 8월을 코스대로 쭉 따라오신 분들은 9, 10월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9, 10월에야 지금 합류를 했다. 이러신 분들은 7, 8월 요 문제들을 봐야 돼. 예? 이제 지금 여러분 먹어보면 9, 10월 같은 경우는 한 오전 3문제, 오후 3문제, 한 6문제씩 계속 쭉쭉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것도 한 50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총 7, 8월이 한 40문제, 아무튼 추가되면 총 1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100문제를 여러분이 소화하냐 못하느냐, 거기에 이제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 10월 하면 60일이잖아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논제를 계속 이렇게 소화해 나간다. 이런 작전을 세우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7, 8월을 못 하신 분들은 내가 하루에 두 논제 정도씩 이렇게 계속 잡고 가다 보면 이제 7, 8월 것이 소화가 되겠잖아요. 소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9, 10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7, 8월 요 문제풀이반, 문제하고 예시답안 요걸 잘 활용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색임표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7, 8월 문풀에 어떤 영역별로 문제가 나왔는가 하고 그걸 색임표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9, 10월 것과 맞춰보면서 거기에 보면 쭉 이제 영역하고 이론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옴지간 것들이 그거 딱 정리되어 있어. 그것만 알면 돼. 그럼 그 영역에서 7, 8월에 나왔던 문제들 또 9, 10월에 내가 지금 풀어가는 문제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빠뜨리는 영역 없이 여러분들이 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진행 방식 보면 첫 번째는 9시, 10시, 또 1시, 2시 이렇게 매주 2회 이렇게 치릅니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 반드시 초안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개요를 잘 짜고 설계도를 확실하게 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찌 됐든 이제 여러분들 1시간 안에 무조건 답안을 이제 완성을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풀다 보면 전혀 모르는 원점이 1개,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픈북 해가지고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게 한번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공란으로 놔두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쪽으로 가보세요. 강의 잘 듣는 법 해가지고 이제 수업에서 이제 끝내야 된다. 교육과 공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전공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공부를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월요일 날 하잖아요. 월요일 날 하고 다른 날들은 여러분들이 교육과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 끝내야 된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그것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3번 봐보세요. 논점 관련 이론을 다룰 때 끊임없이 자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저 이론을 세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두세 개의 키워드로 압축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돼, 강의 중에. 알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less is more 해가지고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플하게, 단순해야 돼. 여러분의 지금 자금 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보통 이제 지금 학습과 관련된 그 책들을 보면
집중할 수 있는 15분이요, 15분. 진짜 집중. 인지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가지고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15분. 근데 통상 이제 뭐 15분 갖고는 안 되니까 45분 하고 15분 쉬고 45분 하고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리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공부를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기 기억의 파지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양이 많으면. 이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줄여야 돼요. 이제 욕심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에 나옴직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그 수준으로만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독서 카드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리해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투리 시간 활용해가지고 복습하는 그런 형태도 좋고요. 이제 세 번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해 가면 100개 논제, 그 다음에 500개 정도의 논점, 이런 것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강의에서 다룬 내용의 별도의 이론, 7, 8월 그 문제, 예시답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보는 것은 불필요해요. 그랬어요. 왜? 자, 모든 그 시험 문제는, 그 7, 8, 90, 이 논제에서 다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뭐냐? 여러분 배경 지식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론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논점, 요 예하고 관련지어서 그 여러분들이 1점당 긴 한 문장, 짧은 두 문장 요것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예시답안 있잖아요. 이 예시답안에 정리된 수준, 요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구나 교재라든가 또 별도로 정리해 놓은 서브노트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예시답안에 딱 정리되어 있는 그 수준으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 요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었죠. 해설 들으면서 1점 단위로 반드시 자기 답안 채점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이제 여러분이 답안을 써본 의미가 없어. 반드시 1점 단위로 지금 1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설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썼는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걸 판단하면서 1점 혹은 0.5점 단위로 점수를 매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0개의 논제를 다 써보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데 무엇은 꼭 자기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냐. 자기가 쓴 문제의 답. 이것은 꼭 자기가 정리를 해 봐야 돼요. 그래, 그것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쭉 한번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핑을 치더라도 반드시 이제 보완한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쫙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매일 학습 전략이 3번에 나오죠. 1대 사회 법칙 지키기. 20점, 80점이니까 교육학은 아무튼 20점에 해당하는 분량의 절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이니까 마지막 시험까지 쭉 이제 교육학 공부하고 전공 공부 트랙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절대 시간은 무조건 1대 4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교육학은 그 일만큼을 반드시 해 가셔야 됩니다. 그걸 꼭 지키시고. 그다음 4쪽으로 넘겨 볼까요? 4쪽으로 넘겨보면 인강생 밀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듣고 이 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가시고 그다음 첨삭지도는 직강생은 매주 하고요. 오늘 첫 주는 오늘은 이제 끝난 다음에 저 상담하실 분들 이제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첨삭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 또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방법을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강생은 총 2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부터 5까지 나오는 내용, 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꼭 이 것대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첨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고민되는 문제는 그 안에 010-1606 사유기 있죠. 그것하고 이메일 여기다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응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대한고등학교에서 이제 발생한 사례들이다 해가지고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학생에게 미래 역량을 신장해주는 교사. 그러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6가지 핵심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6가지 핵심 역량, 요 부분들을 이제 함양에서 학생들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로 만드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런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소본결 형식 갖추고 지능 학습 동기 학교 풍토 이것을 이제 논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1, 2, 3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배점을 먼저 보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가영이의 견해하고 가장 가까운 지능이론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이것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중지능이론이에요. 그럼 이에 근거해서 기억의 진술문에 내재된 지능이론, 요것에 이제 4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비판하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중지능, 가든에 다중지능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기억의 진술문에 내재된 지능이론. 그러면 요 기억에 내재된 지능이론이 어떤 것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중지능은 대안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중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턴버그의 3원지능이라든가 또 이제 골몬의 정서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지능이론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대안 지능 중에서 다중지능에 입각해서 기억에 내재된 지능이론을 비판해라 하면 요 지능이론이 전통적인 지능이론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 아무튼 요거 대안지능이니까 요것이 전통적인 지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이제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심리 측정적 지능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쓸 때 그냥 심리 측정적 지능이론 요거까지는 이제 못 나갔을 수 있어. 한데 이제 전통적 지능이론 요것은 써야 돼. 알겠어요? 일단 기억에 내재된 지능이론이 뭐냐? 요걸 밝혀야 되니까 그것은 그 전통적 지능이론이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거를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다중지능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그럼 우리가 그걸 다중지능이론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특징을 가졌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멀티니까 지능이 여러 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능의 영역이 모든 능력이다. 이런 것들. 또 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냐? 요거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봐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 또 요 지능이라고 하는 건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중지능이론의 특징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전통지능이 가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게 뭐겠어요? 지능은 하나다. 지능은 주로 인지 능력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지능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능은 양쪽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것이 뭐겠어요? 전통지능이론, 심리측정적 지능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심리측정적 지능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측정은 이 매저먼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수량화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측정을 하면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 측정값은 무조건 무엇으로 나오면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는데 여기서 심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심리적인 특성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해서 그 지능을 나타내는 이론들이 심리 측정적 지능 이론입니다. 그럼 그 심리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겠어요? 지적인 능력, 지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요. 지능을 측정하는 것.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분류를 잘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선발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천적인 지적인 능력 요 부분을 이제 그 일관성 있게 측정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분류를 하고 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 전통적인 지능 이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IQ예요, IQ. 이것이 IQ고, IQ는 지금 지능 지수잖아요. 그러면 지능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알겠어요? 지능 검사를 해서 나온 값. 이것이 뭐예요? IQ입니다. 알겠어요? 뭐가 IQ라고? 지능 검사를 해서 나온 값. 예. 그럼 인텔리전스 코어션트라고 하는 것이 지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수 이렇게 나오고 코어션트 요거 숫자라 이 말이에요. 지능 검사를 해서 나온 값. 그래서 요즘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펜차 IQ라고 하는 지능 검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해 갖고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심리 직접적 지능에서 대표적인 IQ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IQ가 아까 지금 말했듯 지능이 그 영역이라고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심리 직접적 지능이. 근데 다중지능은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 영역이 다 커버하잖아요. 다 커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지능을 다 이제 그 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능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겠죠?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지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 연령대 친구들의 어떤 그 이제 지능 검사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다? 상대평가에 해당,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모든 지능을 다 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했을 때, 특히 이거 고등정신 능력, 대표적으로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측정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뭐가? IQ가. 그런 거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학업 성취, 성적하고 관련해서 이 IQ하고 성적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높아. 상관이 0.5가 넘어가니까 관련이 정적 상관관계 있기는 합니다. 알겠어요? 보통 IQ가 높으면 성적이 잘 나와요. 하지만
요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성적에는 요 IQ의 어떤 요인들? 본인의 노력, 가정 환경,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제 7, 8월 달에 했는데 그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캐롤 두역의 무슨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알겠어요? 요것은 요새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 꼭 알고 있어요. 이게 두역의 암묵적 이론이 있죠? 7, 8월 우리가 했어요. 암묵적 이론에 지능에 대한 두 가지 암묵적인 가정이 있어. 하나는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 하나는 지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를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 그 중에 이제 지능은 그 노력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이 그로스 마인드셋 해가지고 성장 마인드셋이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노력을 해도 증가되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성장 마인드셋의 반대, 픽스드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 요것의 반대가 이제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커져가고, 능력이 커지면 당연히 성적은 어쩌겠어요? 올라가겠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7, 8월에 풀어봤던 것처럼 가정 환경. 그러면 가정 환경, 요 교육 사회학에서는 가정의 자본이라고 그러죠. 가정 자본을 보면 경제 자본도 있고, 인적 자본도 있고, 문화 자본도 있고, 사회 자본도 있고, 이런 가정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요것까지는 정리를 해놔야 돼요. IQ가 모든 지능을 다 표시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고등정신 능력은 잘 측정하지 못한다.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 고등정신 능력이나 또 정의적 능력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잘 측정을 못해. 그리고 또 성적과 관련해서 정적인 상관관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본인의 노력이나 또 부모의 관심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또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례 한번 봐봐요. 선이는 중학교 1학년 때 IQ가 112였는데 이번에는 100이 나왔다. 그런데 좀 멍청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 멍청해졌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민희가 멍청한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하고 지금 이제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향상이 됐겠죠. 단 지금 112에서 100이었는데 지금은 평균이고, 그때는 평균보다 좀 상대적인 위치가 높았다. 그것을 의미할 뿐이지 멍청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IQ가 130이야.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지금 그 연령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지능검사 점수가 상위 몇 프로다? 2%라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편차 IQ라고 가정하면 평균이 얼마예요? 100이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15야, 15. 15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규 분포를 이렇게 이룬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사례수, 그 다음 점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가 지금 편차 IQ 평균이니까 얼마겠어요? 100이에요, 1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차가 지금 15씩이거든요, 15씩. 예? 요거 표준 편차가 지금 편차 IQ에서 요거 15야, 15. 그러면 여가 115, 여가 이제 뭐 13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사례 누적 수가 여기까지 50%야. 알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몇 프로예요? 34%. 여기가 지금 몇 프로일까? 14% 정도 돼. 알겠어요? 100명 기준으로 하면 평균까지 50명이 있고, 그 다음에 115,
까지가 몇 명이 있고 84명이 있고 그 다음 130까지가 몇 명이 있다고 98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Q 130이다 하는 의미는 내가 상위 몇 프로다? 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뛰어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IQ를 보면. 자, 너무 호들갑을 떨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IQ 검사는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돼. 운동이나 음악을 잘하는 능력이나 자기 성찰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인데 철수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선임보다 더 못하지 않냐. 이것에서 이제 운동이 나오고 그다음 음악이 나오고 하면 아 다중지능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캐치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섭이가 이야기하는데 기억력 같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능력도 있지만 이 기억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유전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력 같이 경험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는 지능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한다, 발달을 한다 할 때 크게 보면 유전과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럼 앞에 기억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죠. 유전적인 거. 뒤에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환경, 즉 교육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력 같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능력도 있지만 이해력 같이 경험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는 지능도 있는데 이런 지능을 연구한 학자가 있을까? 그럼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 그게 지금 그 케텔의 유동성 결정성 지능입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 한번 봐보세요. 자, 이 3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사례 이루과 관련해서 가형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지능 이론. 요걸 물어봤으니까 그 멀티플 인텔리전스다, MI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그 지금 배점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배책일파 해가지고 이제 배점을 체크해서 1점의 요소를 파악하라. 이건 비교적 쉽죠. 지금 가형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지능이론 요것이 1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1점짜리인데 채점 기준이 다중지능 이론이다 그 말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까지 있어야 1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채점 기준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 대개는 그냥 다중지능 요 키워드만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경우가 있고 뭐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설명까지 해야 또 1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다 이제 써놓은 이유는 뭐냐.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능을 물어봤어요. 특정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같이 있다고 인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9개의 지능이 존재한다. 혹은 8개의 지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내세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또 산출물을 창조해내고 그럼 창의력이에요. 알겠어요? 문제 해결력 창의력인데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문화권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문제. 즉 그 기존의 이제 전통적 지능 이론, 심리 측정적 지능 이론은 이제 그 맥락을 초월하는 걸 강조합니다. 객관적 접근, 이것은 이제 맥락을 초월하는 그런 보편적 입장을 강조를 하는데 이런 이제 그 대한지능 이론 쪽에서는 맥락 초월이 아니라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의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 의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중지능도 이렇게 문화를 강조하고 스탠버그의 3원지능도 문화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강조해. 스탠버그의 3원지능.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천적 지능이라고 하면 문화와 관련된 것이 뭐겠어? 실천적 지능이.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수정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할 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컬처예요. 문화, 맥락.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대한지능 쪽에서는 다 지능을 이렇게 문화 의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지능을 뭐라고 하냐? 그럼 여러분은 꼭 어떤 문화권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창조해낸 능력. 지능은 능력이에요. 지적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야.
능력인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이겠죠. 알겠어요? 쓰잘데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해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가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문화권에서 이렇게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기억의 진수문에 내재된 지능이론의 심리측정적 이론이 뭐냐? 심리측정적 지능이론이에요. 혹은 전통적인 지능이론이에요. 그럼 기억은 난 IQ가 130 이하야. 그러면 이건 IQ잖아요. 그러면 IQ가 대표적인 심리측정적 그 지능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알겠어요? IQ가 심리 측정적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심리 측정적 지능 이론이라고 하든가 혹은 전통적 지능 이론이라고 하든가 다 괜찮습니다. 그럼 첫째 심리 측정적 지능 이론은 지능을 하나라고 가정하지만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지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둘째, 심리 측정적 지능 이론은 지능을 인지적 기능으로 한정하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로 인지적 기능으로 한정하지만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지능의 범위가 인간의 모든 능력입니다. 셋째, 심리 측정적 지능 이론에서는 지능을 고정적 선천적인 것으로 보지만 가든의 관점에서 보면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육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심리 측정적 지능에서 지능은 양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 양적인 것으로 했으니까 이건 질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이제 가능하다. 혹은 여기는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 혹은 주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객관 반대는 주관이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일섭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지능이론. 이 카텔의 유동성 결정성 지능이론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능의 이제 두 가지 경로를 파악한 거예요. 지능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지능하고 무슨 지능을 합한 것이다. 결정성 지능을 합한 것이라. 지능,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합한 것이다. 하면서 지능을 형성하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이제 비교를 하는데 봐봅시다. 이제 플루이드 인텔리전스하고 이제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 요거 둘로 나눴다. 유동성 지능은 뭐냐? 뇌발달, 즉 유전적 생리적 영향을 받는 지능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유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나머지 다 날리고. 그러면 유전의 영향을 받는 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환경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비언어적인 능력이에요. 그럼 새로운 환경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이런 것이 뭐하고 좀 가까운 거예요? 창의성하고 좀 가까운 거예요. 굳이 말한다고 하면 창의성 이런 거하고 좀 가까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출생 후 증가하다가 청년기 이후 이제 쇠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결정성 지능은 자, 앞에 유전이면 여기는 뭐예요? 교육이야. 여기서 환경이고. 그렇게 대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비교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비교할 때 여러분 글을 쓸 때 지금 A, B, C라고 이렇게 이런 요소로 써줬잖아요. 자, 지금 유전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상황에 그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년기 이후에 그 쇠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대조할 때는 그대로 다 뒤집어 가지고 리버스 B, 리버스 C 이런 식으로 대조해 가지고 순서를 그대로 똑같이 써야 돼. 유전 뭐라고? 교육, 예? 환경, 예? 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앞에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갔냐면 여기 이제 새로운 환경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건데 여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개인이 정보량으로 추상되는 마지막에 보면 무슨 능력이라 나왔어요? 언어적 능력.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은 키워드가 비언어적 능력이고, 알겠어요? 이것은 무슨 능력? 언어적 능력. 키워드를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앞에 것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비언어적 능력. 여기는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정보량으로 추정되는 언어적 능력 키워드입니다. 그럼 성인 교육도 계속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잘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물어보는 거 사례 2와 관련해 가지고 그 와이너의 귀인 이론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과 그 이유, 그다음 교사의 지도 방안. 학습 동기 쪽에서 귀인 이론은 아무튼 영순이겠죠. 그래서 그 귀인 이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학생, 어떤 학생이었어?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지각하는 학생입니다. 알겠어요? 귀인 이론의 교수적인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지각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계속 이제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학습한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무력감을 학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귀인 이론의 최종적인 주착점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그 귀인을 다시 시켜줄 것인가. 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 중에 봐보죠. 이명인의 연속되는 형편없는 성적이 죄책감을 느꼈어. 고시는 낮은 성적표를 보고 수치심을 느꼈어. 합격이는 높은 성적표를 보고 감사의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 합격이는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필요가 없어. 제일 문제가 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 느낀 친구 중에서 그러면 이 두 친구 중에서 누가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이렇게 인지한 친구냐 이거예요. 누구요? 수치심을 느낀 누구? 고시입니다. 알겠어요? 죄책감을 느낄 때는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귀인했을 때? 노력으로 귀인했을 때. 노력으로 귀인했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머리가 돌이라서 안 돼. 이러면 그때는 부끄러움, 수치심, 요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상되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수치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나는 그냥 무능하다고 생각, 부끄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귀인을 했을 때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공과 실패의 그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냐 원인을 무엇으로 이렇게 지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동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고 실패를 했을 때 성공하면 우리가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것은 행복감이 오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좌절감이 옵니다. 우리 감정이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차적인 감정이 요 원인을 성공의 원인이나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또 감정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감을 느꼈던 친구가 이 실패의 원인을 이제 노력으로 이렇게 지각하게 되면 뭘 느낀다고요? 죄책감. 알겠어요? 그 다음 능력으로 지각하게 되면 수치심, 부끄러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이런 친구들은 학습한 무력감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능력으로 그 원인을 지각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친구들은 학습한 무력감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 친구들은 그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당연히 노력으로, 그 다음에 학습 전략으로, 습관으로, 태도로 귀인을 해주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기착점이죠. 내가 노력이 잘못됐구나. 학습 전략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더 노력하게 돼 있고 학습 전략을 개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플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몇 점이냐면 이제 4점짜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배척 1파. 배점을 체크해가지고 1점의 요소를 파악하면서
내가 계율을 짤 때는 계율을 짤 때는 이거 4점이니까 이것이 1점일 것이다. 이것이 1점일 것이다. 이것이 1점일 것이다. 1점일 것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4점짜리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다 써줘야 돼. 거의 불확실하면은 5점까지, 뭐 6점까지 뭐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써줄 것은 써줘야 된다. 뭐 4점이니까 자 귀인 이론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 곳이다. 그러면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귀인 이론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9시월부터 듣는 선생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쓰는 순서는 순서가 갖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이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냐 물어본 거 그다음 이거다 해가지고 요구사항 쓰고 이거다 하고 결론 혹은 주장을 바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점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이론 설명 혹은 관점 요걸 설명을 쭉 개괄적으로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사례 분석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써줄 때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사 요 순서를 계속 반복해서 지켜가면서 이렇게 써야 돼. 요구사항은 절대로 어찌라겠어요. 각색을 하지 말고 표현을 그대로 해가지고 따서 붙이고 그래서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짧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론 그 관점 요 부분들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사례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것이 뭐예요? 지금 답안을 보면 귀인론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 요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딱 결론 이거다 그것이다라고 딱 찍어야 돼. 그 다음에 귀인론의 관점에서니까 그 귀인론을 설명해야지.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은 누구냐 해서 그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1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은 1점인 거예요. 그러면 귀인론에서는 학습의 성공과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습 동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귀인이론 설명하는 한 문장이거든요. 요것으로 해놔야 돼.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귀인이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 요 예시 답안에 나온 그대로 학습의 성공과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동기가 달라진다고 이제 보는 것이 귀인이론이에요. 그런데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무엇도 달라진다? 감정도 달라진다. 여기까지를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왜? 그것도 이제 감정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사례에서 임민기가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지각했고 고시가 수치심을 느낀 이유는 실패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 지각했고 합격에 감사를 느낀 이유는 성공의 원인을 과제가 쉬웠거나 운이 좋았더라고 지각했기 때문이다. 자, 과제가 쉬웠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번 시험 잘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자부심이 생기지 그때는. 감사한 것이 아니지. 그러겠죠? 내가 똑똑해서 이번 시험 잘 본 거야 이러면 내가 그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내가 운이 좋았거나 또 과제가 쉬웠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쓸 필요는 없어. 핵심은 뭐예요? 수치심을 느낀 것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그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했기 때문이냐? 능력의 부족으로 지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참고하라고 좀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시처럼 실패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게 되면 실패를 기대하게 되고 더 도를 노력하게 되고 결국은 성적이 낮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문제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도 방안은 고시가 실패 원인을 노력의 부족이나 잘못된 전략 같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내용으로 지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시가 성공을 기대해서 성공을 기대하고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귀인이론 뭐다?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능력으로 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돼? 실패를 기대하게 되고 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이나 학습 전략의 잘못으로 이렇게 원인을 지각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더 노력해. 예? 그래서 성적이 더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나오면 이것이 나오니까 이거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자, 브루코버의 학교 풍토론, 이 스쿨 클라이미트의 관점에서 그 김교사의 문제점과 해결책 요것을 이렇게 써봐라 하면 요거 3점이잖아요 지금. 3점이면 학교 풍토론 요것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는 거가 1점이겠죠. 문제점 1점, 해결책 1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시답안 한번 봐봅시다. 사례3과 관련해서 예시답안 전에 사례 3부터 한번 볼까요? 명수에 대한 김교사의 생각. 한 학기 동안 명수를 관찰해온 김교사가 명수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몇 차례 경험하고 마치 호박이 줄긋고 수박 인양하는 표리부동한 아이로 인식했다. 고집만 세웠지 공부하는 머리는 없다고 보고 좋은 대학 가기는 틀렸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명수에 대해서 낮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기대를 하고. 뭐 여러분들 이제 낙인 이론 우리가 7, 8월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상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 낙인이 찍힌 친구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대로 이제는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기대대로 학교 부정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것은 뭐냐면 교사의 기대와 관련된 문제예요. 기대와 관련된 문제고 브루코버 학교 풍토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학교 풍토론. 교사가 학생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면 학생의 성적이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그 스쿨 클라이미트가 있어. 학교 풍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학교 풍토가 있는데 그 학교 풍토가 교사가 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가진 학교가 있고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효과성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누가 점수가 높더라? 학생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교가 학교 성적이 높더라. 그겁니다. 복잡한 그 내부 이론을 다 이제 그 생략해버린다면. 알겠어요? 그래서 브루코의 학교 풍토론은 결론을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브루코의 학교 풍토론의 관점에서 나타난 김교사의 문제점 하고 이제 바로 써야 되겠죠. 명수에 대해 낮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루코의 학교 풍토론을 설명해야 되겠죠. 교사의 학생의 학업 성공에 대한 기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사의 학생의 학업 성공에 대한 기대. 그 다음 학습 능력에 대한 평가. 이것에 따라서 수업량이 달라지고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수업 자료가 그 차이가 나면서 학업 성취의 그 차이로 귀결된다. 그럼 쉽게 쓰면 교사의 기대가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업의 질을 결정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고 그래서 뭐가 성적이 그 결정이 되더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대가 높으면 교사의 기대가 높으면 수업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거꾸로 교사의 기대가 낮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성적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풍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볼 시스템 이론이에요. 체제 이론이에요. 체제 이론. 체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학교가 뭐냐? 하나의 소셜 시스템이다. 사회 체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시스템 이론에 보면 체제 이론을 보면 투입 또 뭐가 있어요? 과정 있고 또 뭐가 있어? 산출이 이렇게 있죠. 시스템 이론은 항상 그 안에 이 시스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분류가 그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그것을 투입 변이, 과정 변이, 산출 변이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보고 연구를 했어. 뭐가 투입되겠어요? 교사, 학생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과정,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출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이라든가 뭐 인성 이런 것들이 예? 그 나중에 산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쭉 연구를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구조가 있고 학교에 사회적인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 뭐가 있다? 풍토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의 풍토, 이건 학교의 어떤 심리적인 분위기인데 그 심리적인 분위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교사의 그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나 또 능력에 대한 뭐가?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가. 이 풍토의 클라이미트에. 사회적 구조하고 사회적 풍토는 나누는데 그 풍토에 이 평가가 기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기대가 높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기대가 낮으면 성적이 낮아지더라. 요것이 그 브루코버의 학교 풍토론의 결론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풍토론 하면은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달라진다. 학교 풍토. 그것에 노른자에는 교사의 기대예요. 이것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높은 기대를 해서 학생이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